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 달이야. 72살에 황혼이 혼했을 때 남편이 비웃으며 한 말입니다. 43년간 여자가 뭘 안다고. 네가 벌어봤어? 매일 듣던 폭언과 무시. 더는 못 참겠다고 법원에 이혼장 제출했죠.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저는 새벽 5시에 빗자루를 들고 있습니다. 대학 나온 제가 월 35만 원 받고 거리를 쓸고 있어요. 재산 분할금 1억 5천만 원. 6개월 만에 3분의 1이 사라졌어요. 사기까지 당했죠. 외로우니까 아무나 믿게 되더군요.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이혼한 엄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73살, 이제야 깨달았어요. 황혼이혼의 진짜 적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72세 김순자입니다. 작년 가을 43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황혼이혼을 했어요. 남편 김도윤과는 29의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됐죠. 아이 둘 낳아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43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네가 한 달이라도 돈 벌어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 입에서 나오는 건 무시와 폭언뿐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알뜰살뜰 살림해도 아이들 잘 키워도 남편에게 저는 그저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여자였습니다. 작년 여름 칠순 잔치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통장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편 카드 명세서를 봤는데 단란주점에서 매주 수십만 원씩 쓴 내역이 있더군요. 물어보니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밥이나 제대로 해. 그 순간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43년간 쌓인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더군요. 뭐, 이혼? 정신이 나갔나?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아? 길어야 한 달이야. 집세는 생활비는 병원비는 다 내가 내주는 건데. 그 비웃음이 제 자존심을 더욱 짓밟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하루 이틀 지나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여겼죠. 저녁에 아들 민수와 딸 은경이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니 퇴근 후 집으로 왔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두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이혼이야? 72살에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은경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요? 할머니가 이혼했다고?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제발 그냥 참고 사세요. 자식들의 반응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43년간 그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며칠이 지나도 제가 계속 이혼 얘기를 하니 짜증을 냈어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큰 소리로 협박했죠. 이혼 좋아, 해. 대신 한 푼도 못 가져가. 빈손으로 나가. 그리고 2번 다시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하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았죠. 43년간 내조한 대가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재산을 따져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중소기업 다니며
번 돈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한 게 전부였거든요. 빚도 있었고 노후 자금도 거의 없었죠. 그래도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서 실망했지만 그래도 혼자 살기엔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웠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아주머니들도 수근거렸죠. 70 넘어서 무슨 이혼이래. 조금만 참으면 될걸. 늙어서 고생하려고. 그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 없었으니까요.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몇 달간의 조정 끝에 작년 10월 드디어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43년 만의 자유. 법원을 나오며 가을 햇살을 맞았을 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온 그날 4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원룸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남편 눈치 안 봐도 되는 오롯이 저만의 성이었죠. 첫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실실 웃음이 났습니다. 아, 이제야 숨 쉬는 것 같아. 이게 자유구나. 다음 날 아침 정말 꿈만 같았어요. 남편 밥상 차릴 필요도 없고 국이 싱겁다, 반찬이 맛없다, 잔소리 들을 일도 없었죠.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웠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43년 동안 못 해본 것들을 다 했어요. 미용실에 가서 웨이브 펌도 하고 백화점에서 연분홍색 블라우스도 샀죠. 남편이었다면 주책이다라고 했을 텐데 이제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당일치기 온천 여행도 다녀왔어요. 경로당에서 친해진 영숙이, 정자, 미숙이까지 넷이서 속초로 떠났죠. 순자야, 얼굴이 확 펴졌네. 역시 이혼하길 잘했어. 온천물에 몸을 담그니 43년간 쌓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엔 회를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했죠. 남편이 있었다면 여자가 수이냐며 야단쳤을 텐데 이젠 자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생활 리듬도 생겼어요. 아침 공원 산책, 오전 요가, 오후 친구들과 차 마시기. 저녁은 간단히 해결하고 좋아하는 드라마 시청. 남편과 살 때는 리모컨도 제 맘대로 못 잡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채널을 돌릴 수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 각종 고지서가 한 움큼 들어있더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1억 5천만 원이나 있으니까요. 하나씩 뜯어보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8만 원, 전기세 3만 원, 가스비 5만 원, 휴대폰 요금 4만 원, 인터넷과 TV 5만 원, 건강보험료 3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매달 고정비만 70만 원. 거기다 식비, 생활용품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최소 150만 원은 필요했죠. 어머, 이게 다 뭐야?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남편과 살 때는 몰랐어요. 남편이 월급 통장을 관리했고 저는 생활비만 타서 썼으니까요. 공과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관심도 없었죠. 국민연금은 달랑 50만 원. 남편과 합쳐서 받던 걸 나눠서 받으니 쥐꼬리만 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마이너스란 계산이 나왔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많아 보였지만 이대로라면 10년이면 바닥날 판이었어요. 병원이라도 한 번 크게 가면 더 빨리 없어질지도 모르죠. 은행에 가서 적금 상품을 알아봤더니 이자는 고작 연 3%대. 1억을 넣어도 한 달 이자가 25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어머님, 요즘 금리가 낮아서요. 원금 보장 상품은 다 이 정도예요.
집에 돌아와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왔어요. 친구 영숙이를 만나 하소연했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순자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더라. 혼자 산다는 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지. 그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매달 가져다 주던 3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고맙다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기만 했죠. 이혼하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 대가는 돈이었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쌀 한 포대 5만 원, 김치 한 통 3만 원. 혼자서는 모든 게 비효율적이었죠. 이혼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 그날 밤 처음으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72살에 다시 시작한 인생. 자유는 얻었지만 그 자유를 지키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벌 능력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처음엔 자신 있었습니다. 대학도 나왔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살림도 43년간 해왔으니 뭐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이력서를 새로 만들어 들고 동네 식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은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희는 좀 젊은 분을 원해서요. 일이 힘드시거든요. 아니에요. 저 튼튼해요. 평생 살림하면서 단련됐어요. 그래도 72세는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은 동네 마트였습니다. 계산대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찾아갔죠. 젊은 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계산대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고 바코드 찍는 것도 빨라야 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라는 빈말만 들었죠.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돌아다녔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나이가, 보험 문제도 있고, 손님들이 젊은 분을 선호해서 10군데, 20군데, 30군데.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전부 거절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구분 등. 72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며칠 후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복지사가 친절하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공공근로인데 하시겠어요? 공공근로요. 그게 뭔가요? 동네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공원 관리하는 일이에요. 월 40만 원 정도 나와요. 월 40만 원. 적은 돈이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죠.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동사무소 앞에 모이니 저처럼 나이 든 어르신들이 10명 있더군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겠죠. 황혼이혼했거나 자식들이 못 봐주거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조끼를 입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대학 나온 내가 이 나이에 빗자루를 잡을 줄이야. 구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제 담당은 동네 큰 길가였어요.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길가에 떨어진 담배꽁초, 휴지, 낙엽을 쓸어야 했죠. 처음 1시간은 괜찮았어요.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시간이 지나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3시간째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수근거리며 지나갔죠. 저 할머니 혼자 사시나 봐. 자식이 없나?
제일 힘든 건 아는 사람을 만날 때였어요. 동네에서 40년을 살았으니 아는 얼굴이 많았죠. 순자 씨, 이런 일을 하세요? 거짓말로 운동 삼아 한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생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파스를 붙이고 누워있다 보면 하루가 다 갔죠. 일주일이 지나니 몸이 조금 적응했습니다. 빗자루질하는 요령도 생기고 쓰레기 봉투 드는 법도 터득했죠. 함께 일하는 박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75살이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 처음이시죠? 저도 처음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할만해요. 박할머니는 3년째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사별 후 혼자 살려니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했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사연이 있었어요. 황혼이혼, 사별, 자식과의 불화.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날이 왔어요. 통장에 찍힌 40만 원. 대학 졸업하고 처음 받았던 월급이 생각났습니다. 1980년대 초 출판사에서 일했던 석 달. 결혼하면서 그만뒀지만 그때 받았던 첫 월급의 뿌듯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43년이 지난 지금 72살에 받은 40만 원은 서글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평생 살림하고 자식 키운 데가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죠. 40만 원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국민연금 50만 원에 공공근로 40만 원, 합쳐서 90만 원, 고정비 70만 원 내고 나면 20만 원.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었죠. 저녁에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어야 한다고. 모레도, 글피도, 그 다음 날도. 공공근로를 하며 매일 새벽거리를 쓸다 보니 지난 세월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혼자 빗자루질을 하는 적막한 새벽이면 43년 결혼 생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건 이혼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놓쳤다는 거였죠. 처음은 30살 때였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어요. 신혼의 단꿈도 채 끝나기 전이었죠. 남편 와이셔츠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고 카드 명세서에 모텔 결제 내역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들이대니 남편은 뻔뻔하게 말했어요. 한 번 실수했다고 난리야? 남자는 다 그래. 내가 집은 지킬 테니 넘어가. 100일이 지난 민수를 안고 있던 저는 차마 이혼을 결심할 수 없었어요. 아기가 너무 어렸으니까요. 그때 끝냈으면 30살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35살 처음으로 맞았습니다. 결혼 6년 차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반찬이 맛없다며 밥상을 엎었어요. 제가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자 손이 날아왔죠. 뺨이 얼얼했지만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정엄마한테 울며 전화했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순자야, 애들이 크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 그때 민수가 6살, 은경이가 4살.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어요.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없었죠. 그때라도 용기를 냈더라면 35이면 아직 젊었는데 40살 남편이 도박을 했습니다. 결혼 11년 차 화투와 포커에서 시작해 나중엔 사설 도박장까지 드나들었죠.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깨고 보험까지 해약했어요.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낼 판인데. 내가 다시 벌어올게. 이번만 봐줘. 민수가 11살, 은경이가 9살.
한창 교육비가 들어갈 시기였어요. 엄마가 조금만 더 참을게 해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50살이 되니 갱년기가 왔어요. 몸도 마음도 힘들었는데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안 꼴이 왜 이래? 너는 하는 게 뭐냐? 매일 듣는 잔소리에 우울증까지 왔어요. 병원에서 약을 타 먹으며 버텼죠. 그때 민수가 21살 대학생, 은경이가 19살 고3점, 또 아이들 핑계였습니다. 60살 남편이 정년 퇴직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잔소리도 늘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트집 잡고 욕하고 무시했어요. 숨이 막혔지만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라며 체념했습니다. 65, 70. 시간은 계속 흘렀고 저는 계속 참았어요. 그러다 작년 칠순이 되던 해에 드디어 폭발한 거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펴며 생각했습니다. 왜 그때 결단하지 못했을까? 순자 씨, 뭐 그리 깊은 생각해요? 함께 일하는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싶어서요. 박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나이엔 다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죠. 그때 그랬더라면, 그때 안 그랬더라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맞는 말이었지만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30에 이혼했다면 새 출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35에 이혼했다면 직장이라도 다닐 수 있었을 거예요. 40에 이혼했다면 기술이라도 배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72살에 이혼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공공근로뿐이었죠. 내 인생 황금기는 다 갔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와 달력을 봤습니다. 2024년. 제 나이 72살.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보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참고 또 참으며 보낸 세월이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참고 견딘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30살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남편의 바람을 알았던 그날, 단호하게 이혼장에 도장을 찍는 저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이미 72살이 된 지금 할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공공근로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5만 4,320원. 서류에는 분명 월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수령액은 35만 원이었어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아파서 하루 쉰 날을 빼니 이렇게 줄어든 거였죠. 이게 전부예요. 35만 원이요? 동사무소 직원이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쳐도 85만 원. 월세 40만 원 내고 나면 45만 원이 남았어요. 하루에 10,000원 조금 넘는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두부 한 모 2,000원, 계란 한 판 6,000원, 두루마리 휴지 10,000원. 장바구니에 필수품만 담았는데도 금세 5만 원이 넘었어요. 급히 몇 개를 다시 빼고 계산대로 갔죠. 약국에서는 더 막막했습니다. 혈압약, 관절염약, 소화제. 한 달 약값만 8만 원이었어요. 의사가 처방한 영양제는 엄두도 못 냈죠. 어머님, 이 약은 꼭 드셔야 해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아요. 하지만 약을 사면 밥을 못 먹고 밥을 먹으면 약을 못 사는 현실이었죠. 집에 돌아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이미 고정비 70만 원에 식비와 생활비까지 하면 매달 100만 원씩 적자였어요.
이대라면 1억 5천만 원도 금방 바닥날 판이었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매달 통장에 넣어주던 300만 원? 그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는데, 평생 당연하게 받았던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이제 알게 됐어요. 남편이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들어오며 번 돈. 제가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던 그 돈이 이렇게 그리울 줄은 몰랐죠.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제사상 차리느라 고생이었지만 그래도 북적북적해서 좋았죠. 올해는 달랐습니다. 민수도 은경이도 연락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민수야, 설날인데 안 오니? 엄마, 죄송한데 이번엔 못 가요. 아버지 집도 가야 하고 처가도 가야 해서. 둘 다 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은경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고. 이혼한 할머니, 할아버지 따로 찾아뵙기가 부담스러워요. 생일 때는 꼭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이혼한 엄마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설날 아침 혼자 떡국을 끓였어요. 떡 한 봉지 사서 작은 냄비에 끓였죠. 예전엔 큰 솥에 가득 끓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세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채널을 돌려봤지만 다 비슷했죠. 결국 TV를 껐습니다. 2월 중순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39도까지 올랐지만 혼자 병원에 가야 했죠. 접수하고 진료받고 약 타고. 평소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혼자 왔어요. 입원은 통원 치료하면 안 될까요? 입원비가 부담됐거든요. 하루 입원비가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 혼자 죽을 끓여 먹고 약을 먹었어요. 아플 때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누군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이게 자유인가, 외로움인가? 친구 영숙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왔어요. 순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너는? 우리는 서로 힘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았죠. 3월이 되니 공공근로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황사가 심한 날엔 마스크를 써도 숨쉬기 힘들었고 비 오는 날엔 우비를 입고 일해야 했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파스값도 아까워 참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쓸다가 옛날 이웃을 만났어요. 순자 씨, 요즘 건강해 보이네요. 네, 운동 삼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죠. 건강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일이었으니까. 저녁이면 통장 잔고를 확인했어요. 1억 5천만 원에서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숫자를 보며 불안했죠. 이 돈마저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병원이라도 크게 가면 어떡하나? 그래도 다시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가난하고 외로워도 자유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헷갈렸습니다. 이 자유가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인지. 4월 중순 공공근로 현장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어요. 박정식 할아버지, 74살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단정한 차림의 말씨도 부드러웠고 다른 남자 어르신들과는 달리 친절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박 할아버지가 커피를 건네왔어요. 순자 씨, 커피 한잔 하세요. 자판기에서 뽑아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거 안 받아도 돼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었어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어주고, 비 오는 날엔 우산을 씌워주고, 힘들어 보이면 대신 쓸어주기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박 할아버지가 점심을 사겠다고 했어요. 국밥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박 할아버지는 2년 전 부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미국에 있어서 혼자 지낸다고요. 저도 제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혼했다는 것,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는 것까지요. 박 할아버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 사시기 참 힘드시죠? 저도 그래서 잘 알아요. 특히 돈 관리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제 처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5월이 되자 박 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졌어요. 일 끝나고 가끔 차도 마시고 공원도 산책했죠. 외로웠던 제게 박 할아버지는 좋은 친구였어요. 어느 날 박 할아버지가 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손해예요. 제가 아는 안전한 투자처가 있는데 월 5% 수익을 보장해줘요. 처음엔 관심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계속 설득했죠. 은행 이자가 연 3%인데 여기는 월 5%예요. 1,000만 원 넣으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 거죠. 공공근로 안 해도 될 거예요. 솔깃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빗자루 잡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박 할아버지는 서류도 보여줬어요. 그럴듯한 회사 팜플렛에 도장도 찍혀 있었죠. 일주일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결국 1,000만 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직접 은행까지 동행해줬어요. 돈을 찾아서 건네니 영수증을 써주더군요. 순자 씨, 한 달 후면 50만 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믿을 만한 사람 같았거든요. 정말로 한 달 후 박 할아버지가 50만 원을 가져왔어요. 아이고, 정말 주시네요. 당연하죠. 약속했잖아요. 더 넣으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 50만 원을 받고 나니 완전히 믿게 됐어요. 박 할아버지는 계속 권했죠. 순자 씨,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요. 나이 들수록 돈을 벌게 해야 해요. 6월 초, 저는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이제 총 4,000만 원. 무모한 걸 알면서도 외로운 마음에 기댔던 것 같아요. 박 할아버지는 더 친절해졌어요. 병원도 같이 가주고, 장도 봐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줬죠. 처음으로 의지할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7월이 됐습니다. 두 번째 수익금을 받기로 한 날, 박 할아버지가 공공근로에 나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불안한 마음에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정식 씨요? 어제 경찰에 연행됐어요. 사기 전과가 오범이래요. 노인들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쳐왔다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경찰서에 갔더니 피해자가 저 말고도 여러 명이었어요. 다들 비슷했죠. 황혼이혼했거나 사별한 독거노인들, 외로운 사람들을 노린 전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할머니, 돈 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미 다 써버렸대요. 도박으로. 4,000만 원. 그 돈이면 23은 더 버틸 수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 펑펑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더 아팠습니다. 외로우니까 아무나 믿게 되더라고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친구 영숙이가 위로해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72살에 당한 사기. 회복할 시간도 다시 벌 능력도 없었죠. 남은 돈을 다시 계산해 봤어요. 재산분할금 1억 5천에서 이미 쓴 돈, 사기당한 돈 빼니 1억 정도 남았더군요.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어요. 외로우면 이성적 판단이 안 되고 작은 친절에도 쉽게 마음을 열게 되죠. 혼자 사는 노인에게 외로움은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사기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었고 월 35만 원으로 버티며 살았죠. 어제는 73번째 생일이었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이혼 후 1년. 자유를 얻었지만 가난해졌고 편안해졌지만 외로워졌죠. 매일 공공근로에 나가야 했고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자식들과는 멀어졌고 매달 통장 잔고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혼은 후회 안 해요. 그 지옥에서 나왔으니까. 43년간 매일 듣던 폭언과 무시. 여자가 뭘 안다고? 네가 벌어봤어? 밥이나 제대로 해. 그 말들이 칼처럼 제 영혼을 찔러댔던 시간들. 지금은 가난하지만 적어도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고 폭언하지 않죠. 문제는 이혼 자체가 아니었어요. 준비 없이 나온 게 문제였죠. 경제력도 없이, 마음의 독립도 없이. 43년간 의존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홀로 서기를 하려니 힘들었던 겁니다. 만약 젊었을 때 직업을 유지했다면, 만약 경제관념을 키웠다면, 만약 노후를 미리 준비했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공공근로에 나갔습니다. 함께 일하는 박 할머니가 물었어요. 순자 씨, 이혼 후회 안 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힘들어도 내 인생이니까요.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지금이라도 나답게 살아야죠. 돌아보니 깨달았습니다. 황혼이혼의 진짜 적은 배우자가 아니었어요. 준비 없는 자신이었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당당하게 살 겁니다. 가난해도 외로워도 적어도 제 삶의 주인은 저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겠죠.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73세 김순자.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